오늘 강의는 이제 요즘 시국이 워낙 코로나 시국이라서 코비드하고 농업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농업으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코비드가 워낙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가장 코비드를 상징하는 말은 제 생각에는 격리, 아이솔레이션인 것 같고요. 사람들 간의 이 어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로 주의하고 단절하고 거리를 두자, 이런 게 상징적인 단어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격리라는 게 좀 더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로 간에 단절되고 분리되고 파편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코비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현대 사회의 본질적 측면을 좀 나타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격리와 더불어 상당한 또 공포와 불안, 그게 많죠. 이제 내가 병이 걸리지 않을까, 우리 지역사회 병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내 비즈니스가 영향받지 않을까, 그런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뭐 농업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농업에서 어떤 희망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격리의 시대, 연결의 희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전부 제가 필리핀에서 겪었던 이야기이고요. 한 가지는 아마 제가 둘 다 아마 대략적으로 소개를 간단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요걸 좀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야기는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가 마라위라는 곳이고요. 필리핀의 이슬람 반군 세력하고 정부군하고 도시 내에서 교전을 해가지고 도시 자체가 완전히 폭격맞고, 뭐 벽에는 총알 자국, 성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내전이 몇 달을 지속돼가지고 도시 전체가 봉쇄됐었고요. 이 지역이 뭐 내전으로 인한 거라기보다 내전 전부터 항상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할 정도로 꼽는 곳이고요. 여길 방문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가, 이걸 주의 깊게 살펴봤었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거기서 채소를 기르는데 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흙이 농업을 잘 모르는 분이 보더라도 모래알이 부스러질 듯이 사막처럼 생겼잖아요. 흙이 건조하고 물기가 전혀 없죠. 그리고 흙의 색깔이 굉장히 밝은 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흙은 항상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항상 촉촉하고 젖어 있지만 또 너무 질지 않고, 그리고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려 보면 굉장히 흙이 가볍고, 흙 위를 걸어 보면은 이제 스폰지 느낌이 나는 흙. 흙 위를 걸었을 때 스폰지처럼 푹신푹신한 흙. 그게 가장 좋은 흙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를 걸으면 그냥 버적버적거리죠. 모래알 해변가 걷는 것처럼 그런 흙이고요. 여기서 농사 짓는 건 좋은 흙에서 농사 짓는 거에 비해서 뭐 수십 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흙에서 농사 지으면 햇빛이 나면 가물고 물을 줘야 되고요. 비가 오면 이제 홍수가 나버려서 흙이 다 쓸려가고,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첫 강의 때 북한 말씀드릴 때 같은 얘기입니다. 북한의 흙이 망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매년 수해를 겪는 것이고, 수해를 겪는다는 것은 또 가뭄을 겪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거든요. 그 수해와 가뭄을 겪으면 이제 식량 부족이 오고 빈곤과 가난, 기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흙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북한, 필리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선진국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흙의 황폐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지를 기르는 모습인데 밑에 흙을 보시면 진짜로 막 이렇게 금이 쩍쩍 가가지고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식물들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길러낸 이런 흙에서는 식물을 기를 수가 없는데, 식물을 길러내는 이유가 이제 화학 비료 주고 문제 생기면 농약 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라거든요. 화학 비료 없으면 이 땅에서 작물은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이 됐다는 것이고요. 슬프고 안타깝지만 북한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비료가 줄면 식량이 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북한의 화학 비료 사용량을 보여드리면서 식량 생산량하고 표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죠. 화학 비료 사용량이 주는 해에는 반드시 식량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상태로 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흙에서 화학 비료를 끊는다. 그러면 식량 부족이 오죠. 그게 북한으로 치면 고난의 행군 시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 왜 이렇게 흙이 망가졌냐?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그게 현대 농업의 실태라는 거죠. 현대 화학적 기계적 농업의 실태라는 거죠. 가서 보면 전부 병들고 해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병과 해충이 있으니까 또 농약을 쓰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처음에 비료를 써가지고 흙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식물이 죽지 못해 살면서 온갖 병과 해충이 끓게 되죠. 이제 농약을 쓰게 됩니다. 농약을 쓰면은 농약 없이는 또 이 농사가 계속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화학 비료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악순환에 빠지는 거거든요. 농민을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만드는 농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에 농민들이 들어가면 이익은 누가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당연히 제기가 되죠. 농민들은 다 가난해지는데 흙은 죽어가고. 이거는 필리핀은 아니고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구마에다가 농약 뿌리는 게 이 정도로 뿌려요. 농약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수확해서 먹죠. 사람들한테 팔고. 이제 생산한 농민은 안 먹겠죠. 시장에다 팔고 자기는 이제 따로 농약 안 쓰는 곳에서 가족들 먹을 작물을 재배하죠. 이게 무슨 농업이 이래요. 이런 거 다른 사람들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종자 전부 다국적 기업에서 만들어낸 종자. 그 중에 또 옥수수는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종자죠. 옥수수하고 대두. 걔네들은 유전자 조작의 1세대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제초제 내향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유전자 조작이라는 게 무슨 뭐 식량 생산 높여서 뭐 식량의 질을 높여서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초제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요 종자는 안 죽을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옥수수, 요 콩은 아무리 제초제를 많이 뿌려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초제 내향성을 가진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집어넣거든요. 그게 유전자 조작의 시원인데, 이제 그 기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이제 동물도 다 유전자 조작하고 있고, 캐나다는 유전자 조작 연어가 있죠. 그런 상황들인데, 뭐 보시면 뭐 붉은색은 색소겠죠. 곰팡이 균을 방지한다고 이제 종자를 코팅해서 파는 건데, 종자도 전부 사다 쓰고, 농약 사다 쓰고, 비료 사다 쓰고, 기계 사다 쓰고, 기름 사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농업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농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 종자 씻으면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나 그 사회, 그 마을에 부엌하고 화장실 두 군데를 꼭 살펴봅니다. 여기서도 살펴봤는데,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추우니까 아궁이로 해서 그 온돌로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밖에서 불만 태우겠죠. 너무 더우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는 불의 효율이 형편없거든요. 지금 뻥 뚫린 데서 그냥 나무 태워서 재가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소출 걸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나무의 그 연료로서의 효율 최저입니다. 최저. 이렇게 사용하면은 나무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나무를 더 많이 쓰면은 땔감을 더 많이 가져오고, 그러면은 산은 더 벗겨지고 숲은 더 망가지죠. 산이 망가지고 숲이 망가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농업이 망가져요. 숲이 사라지면 밭이 사라집니다. 나무가 사라지면 물이 사라집니다. 흙이 죽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불을 써대면, 이제 북한은 더 심하죠. 북한은 요리만이 아니라 연료, 추우니까 연료로서 나무가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 필리핀처럼 열대라서 나무가 빨리 자라는 환경도 아닌데, 그 천천히 자라는 그 나무들을 다 베다가 땔감으로 쓰고 연료로 쓰고 밥 해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뭐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도 사실 산림 녹화가 성공하는 게 땔감 대신 무연탄이 보급되면서 녹화가 성공하기 시작하거든요. 에너지의 문제하고 산림의 문제하고 농업의 문제하고 빈곤의 문제가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나무를 연료로 쓸 수밖에 없으면 나무를 쓰는 최고의 효율은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를 10개를 쓸 거를 5개 쓰고 5개 쓸 걸 3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야말로 정말로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지, 자꾸 무슨 신기술, 뭐 큰 자본을 투자해야만 되는 기술, 첨단 기술 이런 걸 가져가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접근은, 저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걸 하고 있는 업계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 무슨 신기술을 가진 장비를 갖고 온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원조를 한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이제 원조에 또 코가 낚이죠. 그거 원조 없이 살 수 없게 돼요. 그런 구조로 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기술은 아주 쉽고 단순한 기술들이란 말이에요. 나무의 연료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고, 인터넷만 보셔도 엄청나게 자료가 많아요. 어떻게 로켓 스토브도 있고요. 틸러드라는 스토브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사람들이 개발해서 실험하고 있죠.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태울 경우에 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거 하나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밑에 보시면 나무가 전부 재가 됐잖아요. 재가 아니라 나무를 숯으로 만들어서 숯을 다시 흙에다 넣는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숯은 그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주거든요. 흙을 개량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숯을 밭에다 넣거나 숯을 숲에다 돌려주면은 나무를 베어내는 거는 숲을 망가뜨렸지만 오히려 숯을 넣어줌으로써 흙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떤 부분에 그 보탬을 더해줄 수 있다는 거죠. 숯을 만드는 기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또 스토브가 있어요. 화로들이 연료를 이제 써서 나무를 태워서 요리를 하거나 불을 피웠는데 부산물이 재가 아니고 숯으로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고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해야 정말로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학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갔고, 그래서 화학 비료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계속 나가고, 그런데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출, 돈의 사용이 지출이 계속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료, 인분이죠, 인분. 그건 겉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얘기해 보면 이거 농사에 쓴다는 거 상상을 못해요. 더러워서. 근데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그 굉장히 주관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관념이잖아요. 그런 관념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 관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우리 조상님들이야말로 만 년을 한반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가장 소중시했던 게 인분 아니에요. 인분 거래권을 두고 싸움까지 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는데 인분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걸 농사에 썼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만 년을 지탱을 할 수 있었지. 인분 안 썼으면 한반도에서 문명은 한 1000년도 안 가서 사라졌겠죠. 흙이 망가져서. 흙이 망가지고 식량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문명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상당히 잘 지은 민족이고 문명이고 그게 아니고 자연을 잘못 관리한 고대인들 문명이 망해서 다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중동 지역 거기를 기록을 하기를 뭐라고 기록을 했냐? 푸르고 풀어서 어딜 보나 나무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동이 근데 지금 뭐예요? 완전한 사막 아니에요. 근데 중동이 사실 문명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무슨 문명이 발상을 해요? 문명이 발생했을 당시는 정말 울창한 숲이었겠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고 문명이 커지면서 숲을 다 죽여버리니까 문명도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문명이 지금 우리 문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구적으로 주류가 되어서 확산되어서 하고 있는 농업이 숲을 사막으로 만들고 케미컬 없이는 식량 생산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농업이라는 거죠. 필리핀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인데 열대 우림이 있으면 와서 일단은 벌목을 싹 해서 돈 되는 나무들 팔겠죠. 그 다음에 거기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만 에이커에다가 그냥 커피를 심어가지고 이 땅은 이제 커피 기르던 땅인데 커피를 한 뽑아 먹고 나면 또 이제 흙이 망가져서 농사가 안 돼요. 그러면 떠나죠. 더 좋은 땅을 찾아서. 그러고 나면 흙은 지금 사람 키보다도 더 높게 침식이 되죠. 흙 다 쓸려 내려가고 사라집니다. 이런 농업을 가지고 우리는 문명이 지속될 수 없고요. 당장은 사람들이
가난에 덫에 빠져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생계의 터전, 밭을 잃은 농민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도시로 들어가고 홈레스가 되고 뭐 암흑의 세계 무슨 범죄 조직이나 뭐 아니면 뭐 매춘 다 그런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밭에 있는 흙은 오른쪽에 있는 그 노란색 흙이고 그 밭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나무, 그 나무 아래 흙은 왼쪽의 흙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흙인데 저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만 지으면 흙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흙을 오른쪽 노란 흙이 왼쪽 검은 흙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네. 거기 있는 주민들이고요. 그리고 동남아를 가면은 이 콜라가 진짜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콜라 마시고 있거든요. 콜라를 너무 마셔가지고 어떤 이제 원주민들 마을 전체 이빨이 몇 개가 없어요. 이빨이 몇 개가 안 남아서 다 빠져버리고 다 썩어가지고 이 설탕물 마시고 이가 상하니까. 근데 이 가난한 이 마을에도 다 콜라예요. 이거 마시면서 이제 건강 상하고 몸 망가지고 의료비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먹던 그 음료들이 많잖아요. 여기 코코넛 주스가 그렇게 기가 막힌데 왜 이런 걸 마시면서 몸 상하고 돈 나가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보는 회사들은 있겠죠. 저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했고요. 둘째 이야기는 좀 더 희망적인 겁니다. 저희가 트럭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역시 오지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갔던 곳은 필리핀에서 굉장히 가난한 어촌 마을이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네, 누렁이가 있죠. 회장 그거 너무 에코가 위치를 해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전경이고요. 어촌이니까 저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잡겠죠. 아이들 뛰놀고 이런 게 우리나라 한 7, 80년대 느낌이 나죠. 자,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풀이 여기 사는 여자분 키워낸 풀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에 넣는데 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다 쓰나가고 이게 식물들이 다 멀신모드 다 흘러나가니까 이걸 방제물을 정부에서는 망그로브를 심었다고 해요. 망그로브를 심었는데 그것도 파도가 치니까 다 쓸려 나간다고 해요. 근데 여자가 그냥 산에 있는 낙엽가지고 뼈도 집어넣고 미생물 쥐어다 뿌리더니 이런 애 자라기 시작했죠.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제가 손으로 당겼는데 제 힘으로 뜯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너무 강해서. 저 식물들이 어떤 토종이 아닌 식물들이 흙을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가지고 바람이 불건 뭐 파도가 치건 뭐가 하건 저 흙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 소금기 많은 이 바닷가 그렇게 하나도 없는 모야를 이분이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카사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야생 풀들, 흙을 안정화시켰죠. 바다를 막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왼쪽에 코코넛 나무도 어린애들이 자라는 게 보이죠. 카사바입니다. 가나안 지역, 열대 지역에 아주 중요한 식량 자원이고요. 뿌리가 아주 뭐 고구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호박도 기르고요. 이제 토마토가 성공하고 있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죠. 토마토 이런 거 저런 소금기 모래땅에서 길러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겠죠. 네, 이분이 뭐 남편은 이제 어부니까 네, 이렇게 자기가 잡았던 고기 보여주고 있고. 그 이분 집이 이게 가든이에요. 가든. 보시면 어떤 공간도 하나 낭비하지 않고 전부 식량 생산에다 쓰고 있죠. 우리 선조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공간이 있어도 거기다가 호미로 읽어가지고 뭘 심어서 들깨를 심든 뭐 콩을 심든 심어서 조금이라도 식량을 보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죠. 이분도 공간을 하나도 놔두지 않고 다 쓰는데 아주 재밌는 게 여기 보이는 모든 컨테이너들, 이 식량이 자라고 있는 이 통이 전부 바다에서 쓸려 올라온 쓰레기들이에요. 플라스틱 쓰레기들. 썩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파도에 쓸려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주워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통으로 바꿉니다. 사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선진국이나 아니면 그 정말 뭐랄까 자연을 훼손하는 마음으로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고 한쪽에서는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자기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길러내고 있는 거죠. 한쪽은 오염을 시키고 한쪽은 정화를 하고 있죠. 한쪽은 죽이고 있고 한쪽은 살리고 있고 아주 극명한 대비가 느껴지는 상황이었고요. 오른쪽에 아래 이런 거는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또 막 그 둥둥 떠다니다가 쓸려 올라오니까 그거 주워다가 호박 기르고 있죠. 전부 이런 플라스틱 통들, 심지어 가방에다가도 뭐 기르고 있죠. 가방. 타이어도 전부 화분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떤 묘한 아름다움이 있죠. 정갈하면서도 쓰레기가 뭔가 쓰레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어떤 상징성과 실용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지금. 이거 냉장고. 텔레비전도 있어요. 텔레비전. 이런 거 주워다가 사용하고. 사실 우리 그 모대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바다가 플라스틱에 그 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태평양 이런데 플라스틱의 섬이 텍사스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텍사스만 한 게 아니고 텍사스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섬이라는 게 그 가장자리가 불분명하거든요. 계속 퍼지기 때문에 이게 조류에 따라 이렇게 형성이 되죠. 섬. 그 가보면 정말 수도 없이 그 끝없이 펼쳐진 플라스틱의 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다에 그냥 플라스틱만 떠다니느냐? 그게 아니고 그 플라스틱들이 전부 다 그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돼요. 바다 생물들이 그거 먹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있고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플랑크톤처럼 생겼어요. 아니면 뭐 작은 새우나 뭐 이런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와서 고기도 그걸 먹고 그 해양 생물들이 막 플라스틱을 먹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사를 합니다. 아사. 먹어도 영양을 섭취 못하니까 배에 플라스틱 잔뜩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런 상태에 우리 바다가 빠져 있고요. 그쪽 바다의 또 한쪽에서는 방사능이 막 밀려오고 있죠. 이런 통도 제가 봤는데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왼쪽에 잘 보시면 왼쪽 가운데 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돼 있죠. 한국에서 떠내려간 겁니다. 아니면 누가 수입해서 버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아름다운 생존의 현장인데 닭을 기른다는 거죠. 이게 또 정말 멋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미래의 농업은 식물과 동물을 같이 길러야 되고 식물과 동물의 균형을 생각하는 농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닭을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부분들 그거는 이제 동물한테 주고 그럼 동물은 다시 식량을 생산해 주죠.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 집 주인이고 이 밭을 전부 만들어낸 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이 농사를 지도해 준 분이에요. 카톨릭 교회에 있는 보건국장이고 저랑은 제가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분인데 처음에 가난한 지역에 카톨릭 교회에서 식량을 나눠주다가 나중에 정책을 바꿨어요. 식량을 줄 게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법을 가르쳐주자. 그걸 바뀌었어요. 왼쪽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오신 이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농업 워크숍을 할 때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학생이기도 한데 제가 이분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그때 가르쳤던 내용의 일부를 또 가져가서 이 마을에서 적용을 했죠. 그래서 또 식량 생산에 어떤 보탬은 됐죠. 사실 그런 게 보람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들 얘네가 이제 이 여자분의 자녀들인데 처음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조사했을 때는 영양 부족, 영양 실조. 왜냐하면 몸무게랑 허리 사이즈랑 이런 걸 재보니까 신체 발육이 저해되고 있고 영양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이제 이 여자분이 식량을 길러내서 스스로 식량 생산해서 애들을 먹이면서 지금 다시 조사했을 때는 그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받았던 이야기이고 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이고요. 예, 이분.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고 그럼 코로나랑 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에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신문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붐이 일었어요. 무슨 붐이 일었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식량을 스스로 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거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부에서 빅토리 가든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빅토리 가든. 승리의 정원이죠. 승리의 밭. 근데 그게 전쟁 위기 중에 식량 공급도 불안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정원에다가 아니면 공터에다가 작물을 기르고 식량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 가든 is coming back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막 스스로 자기 식량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기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내는 그런 추세가 생겼었는데요. 당시 제가 올해 초인데 저도 농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도구나 뭘 살 필요가 있어서 가드닝 센터를 간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전부 다 침체가 돼 있는데
가드닝 센터는 막 사람들이 넘쳐나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직원분이 자긴 10년을 일해도 이렇게 바쁜 적 없었다 막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드닝 센터 와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 준비물을 사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어떤 식량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코로나라는 게 사실 얼마나 갈지, 어느 정도의 파급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지 예상이 어렵잖아요. 위기라는 게 얼마나 깊이와 넓이와 길이 이렇게 갈지가 진짜 불안하단 말이에요. 특히 가장 불안한 건 식량이죠. 뭐 우리가 논밭이 있고 식량 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물류가 멈추면 식량을 멈추는 건데 슈퍼에서 식량이 고민나고 어디서 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떠한 농업이 그런 걸 대응하기에 가장 좋은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외에도 뭐 각종 위기가 있을 수 있죠. 통신, 교통, 뭐 에너지,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인권 위기도 올 수 있죠. 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백신을 안 맞으면 뭐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뭐 이렇게 이동을 제한하거나 뭐 마스크를 이제 강제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등등이 그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는 제기가 되죠. 그리고 경제도 심각하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타격을 받죠. 자영업자들. 소규모 기업들이, 개인들이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거죠. 대기업들과 대자본들은 어떤 여력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정말 상황이 나빠져서 치안까지도 가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불안했을 때. 하여튼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농업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찾을까라고 해서 농업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이 위기를 부르는 농업이라는 거죠. 제가 첫째 이야기, 둘째 이야기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첫째 이야기에 그 농업이 주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국에서 그런 농업을 통해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실제로는 위기를 더 부르게 되고 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농업이 뭐예요? 다 케미컬, 화학 비료, 화학 농약 이런 그 독극물에 의존하는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나 연료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거의 돼 있죠. 뭐 농업의 규모가 크면 당연한 거고 아니면 농민들 자체가 요새 너무 맨날 기계 위에 앉아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냥 기계 위에서 농사 시작과 끝. 기계 위에서 그 트랙터 운전해가지고 농사가 거의 다 끝나버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부른다,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뭐 기계나 연료를 써야 되겠죠. 쓰는 건 쓰는 거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그거 없이도 농사 지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죠. 제가 계속 그 맨몸으로 일을 했어요. 기계를 쓴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맨몸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자기 어떤 몸의 그런 기술을 기르고 몸의 힘을 기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냥 저한테 야 기계 없이 무슨 농사를 짓냐, 야 말이 돼, 무슨 짓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된 건지 생각이 제가 지금 몸으로 그렇게 농사 경험을 쌓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기계가 있는 농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쉬워요. 보이는 게 다르고 기계만 쓰던 사람이 하는 농사랑은 달라진다 여기. 어쨌든
기계나 연료가 부품이 공급이 끊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정말 농업의 타락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돈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원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어떤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자연이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게 농업이 생겨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이라는 것도 요새 트렌드도 스마트팜으로 많이 가던데 수경재배 이런 거 좋아하고 그 돈 없이 어떻게 그 시설 만들고 유지하고 장비 돌리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 유기농업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돈 많은 유기농 회사가 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난한 사람이 양심적으로 뭘 퇴비를 만들고 뭘 한다 이런 거는 용납을 안 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 농민은 이제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경쟁에서 도태되게 만들어진 이런 농업. 그리고 전통적 지식의 파괴.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농사 지으면서 제 그 외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던데 그 전부 전통 방식으로 그 어릴 때 이제 뒷간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막 구더기 보면서 좀 놀랐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렇게 성실하셨어요. 그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외할아버지는 항상 밭에 나가고 안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 늘 생각하셨대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 벌써 나무를 한 짐 해다 오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성실하셨던 분이고 뭐 제가 농사 지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나죠. 제가 힘든 하루보다 더 힘든 하루들을 수십 년 일하셨을 뿐인데 내가 뭘 힘들다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갖고 있던 그런 전통적 지식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어디 갔냐는 거죠. 다 파괴되고 다 사라졌죠. 지금 우리가 하는 농업이 이분들을 뭐를 계승했어요. 어떤 시골을 가도 전부 수세식 양병기 해놓고 그게 이제 문명의 발달이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리고 화학비료 쓰고 밭에 뿌리고 기계 없이 농사 못 지으면서 그게 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 우리가 더 똑똑하고 잘났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빈곤의 덫에 빠져들어가면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이 시스템이. 제가 그래서 조선의 농업을 연구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옹보이 지신이라는 조선농업 총서 12권짜리인가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현대사회에도 충분히 중요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전통적 지식을 파괴한 결과 그 희생은 누가 감당하느냐? 사실 일반 이제 백성들, 농민들이 감당한다는 거죠. 그 돈 안 들고 쉽고 효율적이었던 그 모든 기술들 다 없애버리니까 돈 들고 비싸고 어렵고 사들여야만 하는 그런 기술로 가니까 예, 패배자들은 농민이고 승자들은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농업이 그 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농민들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제더치 되는 거고 비제더치라는 게 그 위키피디아 보시면 인도에서 지난 30년간 자살을 한 농민의 숫자가 30만 명으로 나옵니다. 30만 명. 제가 눈을 씻고 봤어요. 30만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3만을 잘못 본 건가. 30년간 30만 명이 자살했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고도 이게 현대 선진 과학 농업인가요? 그 전부 인도 농민들이 원래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렇게 자살했을까요? 아니죠. 전부 현대 농업으로 갈아타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주된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빚에 덫에 빠져버리는 거죠. 왜 빠져요? 농업의 형태가 그렇게 빠지도록 생겨먹었으니까 빠지죠. 우리 농민들도 크게 다른 얘기 아니었죠, 옛날에. 그리고 농업이 환경을 살리는 역할, 환경을 살림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농업이 아주 최고봉에 서가지고 환경을 자연을 수탈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생명을 기르는 산업이 생명을 죽이는 산업이 됐고 흙을 살려야 될 산업이 흙을 죽이는 산업이 됐고 사막을 녹화시켜야 될 산업이 사막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무슨 농업이 이러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뿌려대는 농약의 양이 제초제의 양이 살충제, 살균제 양이 독일에서 실험을 했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7년간 곤충의 숫자가 질량, 곤충의 매스, 그 총 바이오매스, 무게, 곤충의 총량이 70%가 넘게 사라졌어요. 27년간 70%가 넘게 사라졌어요. 70%가 남아있다가 아니고 남아있는 게 한 20 몇 프로 남아있다는 거죠. 지구를 이렇게 다루는 인간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냐 이거죠. 곤충들은 뭐 살 권리가 없나요? 곤충은 해충이니까 농약 뿌려서 죽인다. 이런 식의 그 접근법. 저는 정말 너무나 싫고요. 그냥 싫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접근법이 가지고 있는 탐욕성과 어리석음이 결국은 사람들을 해치는 화살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음식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독극물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농약 범벅이 된 그런 음식을 팔아다 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그게 무슨 농민의 양심으로 그럴 수가 있나요? 또 농민 개인 양심만의 문제가 아니죠. 농업이 그렇게 생겨 먹었고 그걸 안 따라가면 또 경쟁에서 져요. 공동체가 다 깨지고 경쟁을 시키니까 전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슨 좋은 기술이 있으면 나눠줄 수가 없죠. 나만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나만 하겠다. 이 마인드가 농민들이 가장 강해요. 제가 이런 유기농 강의를 해도 또 요거 가져가서 요 기술 나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모든 기술을 그냥 열어버려가지고 다 가져가게 하자.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어릴 때 있지도 않았던, 듣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질병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새로운 질병이 규정이 되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 질병 나오면은 진짜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질병까지 발견해냈네.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까지 만들어내네. 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질병을 만들어내는 우리 문명의 문제가 뭐냐를 봐야죠. 저는 그 제일 원인으로서 오염된 식품, 그 미네랄의 균형과 함량이 깨진 식품. 그러니까 아무 영양분이 없는 식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음식물의 비타민, 미네랄 그 함량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한 100년 전에 사과 하나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다 섭취했다라고 치면 요새 와가지고는 사과를 한 10개 먹어도 미네랄 필요량이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먹는 모든 음식이 그 모양이라고 생각해보시고
또 그런 재료를 갖다가 또 가공까지 해가지고 설탕, 기름, 소금, 범벅으로 해서 팔잖아요. MSG에다가 농약까지 묻어 있고. 그런 상태의 음식을 먹고 인간이 건강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당연한 귀결로서 주변에 보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없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이 중요시 되고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을 먹어라라고 하는데 또 유기농을 보면 돈 없으면 유기농을 먹을 수가 없고 돈 없는 농민은 유기농을 할 수가 없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떤 농업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려보면 그 기업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업계를 위한 농업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농업이 뭘까? 이 농업만이 위기를 살아남을 수 있다. 위기라는 게 코비드 위기를 포함한 얘기죠. 모든 위기를 포함한 얘기고 사실 이건 뭐 위기를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농업이죠. 백성을 위한 농업. 첫째는 이제 그 무엇도 사지 않는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립적으로 비용 없이 돈 없이 할 수 있는 농업이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사기 때문에 농업의 수준이나 품질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사지만 더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농업 그것이 필요하고요. 자원을 최고 효율로 사용한다. 어떠한 쓰레기나 버리는 게 없죠. 낭비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농업, 현대농업 얼마나 낭비적이에요. 그 인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화학비료 사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서 생산하는 식량의 3분의 1 정도가 그냥 버려져요. 그냥 버립니다. 안 먹고 버려져요. 그죠? 3분의 1이 버려지죠. 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식량이 없어요. 선진국은 식량을 버리고 그런 가난한 나라는 식량이 부족하고 잘 보세요. 근데 업계들은 앞으로 다가올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식량 생산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식량 분배를 정확히 해야 된다가 되죠. 정확히 말하면 식량 분배를 원만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지 음식의 3분의 1을 버리는 이 지구에서 지금 음식 생산을 더 늘려야만 미래 다가올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막 끄덕끄덕해요. 아 맞아. 그 흔히 말하는 통계가 뭐 50년 뒤에 인구가 얼마가 늘어나고 식량 생산은 지금의 2배로 늘어나야 되고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좀 그만하자는 거죠. 인구는 증가를 하면 안 되는 게 우선이고 식량 생산을 더 늘렸다가는 지구가 버텨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을 버리고 있으면서 무슨 식량 생산을 더 해요. 그거를 좀 잘 분배하는 문제를 집중할 것이지. 근데 왜 아무도 분배는 얘기 안 하고 생산만 얘기하느냐? 분배에는 이윤이 없고 생산에는 이윤이 있거든요. 생산을 더 늘려야지 돈이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이제 돈이 돌죠. 그리고 생산을 더 늘리는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과학자들이 먹고 살고 R&D가 발달하고 신제품이 나오고 마케팅을 하고 또 기업들이 먹고 살죠. 그리고 생산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유전자 조작 잘해가지고 식량 생산성을 높일까 이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세뇌입니다. 세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자기들 원하는 바대로
그거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셋째는 이제 기르기 쉬운 작물과 동물을 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상품성이 높고 마케팅이 잘 되고 잘 팔리는 식물, 동물들은 전부 기르기 어렵게 또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막 그 애지중지해가지고 비료 주고 농약 주고 막 어떻게 힘들게 키워야만이 겨우 자라는 작물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거 만들어내면서 종자개량했다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거꾸로 가는 얘기죠. 우리 재래종자들 다 어디 갔어요? 재래종자들.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질병이 돌고 해충이 와도 버텨내고 고생산성은 아니더라도 끈질긴 생산성을 가지면서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아왔던 그 종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그거 다 없애면서 이제 유전자 조작까지 하면서 새로 개량해가지고 상품성 좋고 생산성 좋은 거 만들어냈다고 좋아하죠. 그거 길러보시죠. 길러보면 기르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또 제품 사다 쓰고 농약 쓰고 비료 쓰고 해야만 겨우겨우 자라나고 그리고 물 사용량이 또 늘어나죠. 인도에 그 GMO 목화가 들어가가지고 물 사용량이 늘어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만 겨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길러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예요. 그 농민이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예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을 가난하고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다 변해가고 있고 농민들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 전부 다 와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인류는 똑똑해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이 어떻게 위기를 살아남는 농업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량을 생산만 할 게 아니라 그 생산한 거를 가공하고 보존하는 능력까지 좀 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필리핀 누님 이게 뭐냐면 그 이 누님이 무사료 양어예요. 무사료 양어. 지금 보시면 이 저수지 만들어놨는데 여기 물고기, 뭐 틸라피아, 밀크피쉬 뭐 이런 거 기르는 데인데 사료 구입 제로, 사료 전혀 안 사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료를 사오는 것만이 아니라 사료를 주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뭘 갖다 주지도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사료를 안 주고, 그러니까 사오지 않는 거는 뭐 좋은데 아니면 사료를 자가 생산해서 주겠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뭐냐면 지금 이 물 위에 피어난 그 파란색 꽃이 보이잖아요. 이게 거기선 랍랍이라고 불러요. 랍랍.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봤는데 랍랍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제 추정으로는 어떤 조류 종류인 것 같아요. 물풀, 식물은 아닌 것 같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랍랍을 이렇게 피어나게 만들어서 그걸로 물고기들을 키워서 사료 안 주고 예, 수확까지 길러냅니다. 무비용 농업이죠. 무비용 농업. 필리핀 같은 나라에 이런 양어 기술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첨단 스마트 PC팜이 들어가가지고 AI랑 결부한 어떤 센서와 무슨 온갖 온도 조절 장치를 다 집어넣은 그런 시설이 필요할까요? 전부 다 근데 가난을 해결하자 그러면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면서 스마트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도 안 띄우냐는 거죠. 또 뻔한 이유죠. 이런 기술은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농민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술은 아무도 안 띄워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정말 감동받았던 한 장면이고요. 근데 이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같은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추운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 필리핀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분이 실내 농업 전문가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부 또 쓰레기로 버려지는 틈들 갖고 와가지고 식량을 재배하는 수단, 도구로 바꿨죠. 그리고 굉장히 밀집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죠, 지금. 햇빛의 사용을 최고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길러내는 겁니다, 실내에서. 이거 비용이 뭐가 들어요? 비용 안 들죠. 다 쓰레기 갖다가 만들고. 비용 안 들잖아요. 근데 식량 생산해서 가족들 먹일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이분은 그 숯하고 모래 이런 걸 사용해서 정수하는 법을 인터넷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술도 굉장히 좋죠. 지금 깨끗한 물이 없죠. 깨끗한 물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물이 거의 없어요. 수돗물도 전부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심지어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도 플라스틱이 어디서 왔지? 할 정도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만 문제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농약 잔류물하고 제초제, 비료 성분들. 질소 비료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한테 오면 발암 물질이 됩니다. 암을 일으켜요. 깨끗한 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술은 이것도 돈 안 들죠, 거의. 근데 그 연구소 보내가지고 수질 측정을 했더니 농약까지도 제거해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수치의 힘이 대단한 거고요. 이런 기술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 코로나의 시대, 물 다 사 먹잖아요. 우리는 뭐 BC는 좀 물이 풍족한 편이니까 뭐 수돗물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코로나 시대 물이 없는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 오염된 지역 사람들. 그 얘기가 너무 시간이 없는데 자연의 법칙이자 농업의 철칙으로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양분의 순환, 동식물의 균형. 이게 양분의 순환이고요.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동식물의 균형이고요. 이 간단한 두 가지 삼각형만 있으면은 현대 케미컬 상업적 농업을 다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이 두 삼각형만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 파워풀한 틀이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자연 자체가 이렇게 굴러갑니다. 제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자연의 철칙입니다. 이게. 이걸 따르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식물과 동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결과물로서 흙이 비옥해진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친민민적인 농업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동식물을 같이 길러야 된다 이거하고 동물의 분뇨는 물론 사람의 분뇨까지도 발효시켜서 흙에 넣는 우리 재래의 기술들 이런 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광합성을 최대화해서 땅에서 최대한 풀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 많고 길수록 좋아요. 무조건입니다, 이게. 그 주어진 땅에서 파란색, 초록색이 활동하면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기간이 길고 강하고 집약적일수록 그 땅은 비옥해져요. 이것도 철칙입니다. 이 철칙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또 당연한 얘기로 돌아가는데 그 풀들을 분해시켜주는 동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물-식물 균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풀은 많은데 동물이 없다. 그럼 그 풀들이 자라가지고 죽죠? 흙으로 돌아가지 못해가지고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풀의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동식물이 같이 서로 도와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버섯을 꼭 활용하자는 얘기. 버섯이 아주 기막힌 식품이죠. 뭐 몸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아니죠. 버섯은. 곰팡이는 이제 동물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 햇빛이 필요 없이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무, 통나무나 뭐 톱밥, 아니면 집, 아니면 심지어 그 커피 갈고 남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느타리 버섯 키울 수 있어요. 사람한테 아무 식량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식량을 주어낼 수 있죠. 버섯은 잘하니까. 그리고 발효의 기술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발효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농업은 물론 식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과 밭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농업을 해야겠다. 이게 북한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입이 마르도록 강조한 얘기인데, 제발 그 식량 생산하기 위해서 밭을 늘린다고 하면서 숲을 파괴하지 말자. 숲을 파괴하는 순간 식량 생산이 줄어든다. 숲을 파괴하는 순간 밭이 파괴되고 식량 생산이 파괴된다. 이 말을 정말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북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숲과 밭이 서로를 돕는 구조로 가야 된다. 자원의 최고 활용을 예시를 하나 들면, 이게 베트남에 있는 단체에서 제가 배웠어요. 그 제목이 뭐냐? Empowering the Poor Through Waste Transformation. 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단체죠. 거기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사람이 먹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는 동물이 먹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현대 농업하고 모순이 생기죠. 우리 전부 동물한테 뭐 먹이죠? 옥수수 살을 먹이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농업도 그렇고 미래에 해야 할 농업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를 동물에게 먹여야죠. 그거는 자원의 효율성 측면만이 아니라 도덕성의 면에서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한쪽에선 굶어 죽고 있는데 사람이 먹을 식량을 퍼다가 이제 동물을 먹여요. 그 동물을 잡아다가 돈 많은 나라에 팔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대주고 자기는 돈 벌고. 그러고 그 동물은 어디서 자라요? 전부 열대우림을 밀어낸 모노크랍, 거기서 자란 옥수수를 먹고 열대우림 밀어낸 목장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기른다는 것이, 제가 반드시 길러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이 먹을 식량을 주면서 기르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효율성, 도덕성 둘 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못 먹는 거, 지푸라기라든가 풀, 아니면 이제 음식 쓰레기, 아니면 뭐 껍질, 겨, 쌀겨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작물 잔사, 수확하고 남은 거, 이런 거를 동물들 먹여야지, 무슨 사람 먹을 식량을 갖다가 동물 먹이면서 그게 가축 산업이 발달하는 거라고 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똥을 싸죠. 근데 그 똥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똥을 구더기한테 주는 겁니다. 구더기는 파리의 애벌레죠. 파리 애벌레인데, 그 인터넷 가보시면 블랙 솔더 플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해요. 파리의 일종인데, 그 파리를 많이 길러요. 산업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높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업계가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거죠. 그 구더기를 길러내는 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면은, 그 구더기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갖고 와서도 준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주로 뭐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이런 거 갖다가 구더기들 먹이고 그러던데, 구더기한테는 똥을 먹여야죠. 왜 음식을 먹이니까?
똥을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이고 충분히 똥을 먹어도 해피한데 왜 사람이 먹을 음식을 주냐 이거죠. 자,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구더기 똥은 지렁이한테 가는 거죠. 구더기의 똥은 너무 독해서 아직 식물한테 가면 식물이 타거든요. 근데 지렁이는 구더기 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자연계의 어떤 순차적 구조가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 근데 또 보세요. 지렁이 농장이 많이 유행하죠. 여기선 이제 버미 컴포스트, 버미 컬처 그러는데 지렁이들 많이 기르죠. 농장에서 지렁이 길러서 지렁이 똥을 또 식물한테 주면 좋으니까. 근데 또 잘 보세요. 지렁이 기른다고 막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와서 막 지렁이 기르는 거 소개하죠. 사람이 먹을 음식을 갖다가 지렁이를 준단 말이에요. 먹다 남은 호박 이런 거 갖다 주고 오이 주고 막 이렇게 주면서 지렁이 기른단 말이에요. 아니 왜 지렁이한테 사람이 먹을 음식을 주냐 이거죠. 지렁이는 구더기 똥을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지렁이 똥은 식물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지렁이 똥은 식물한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자,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남았다. 그럼 그걸 컴포스팅 한다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또 식물을 줘요. 이게 무슨 자원의 효율하고 관계가, 이거는 최저효율 농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이제 식물한테 주는 거예요. 퇴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상태의 식량이 식물의 밥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발효의 시간과 어려움도 굉장히 크고요. 단계적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자원 활용을 전부 다 상실하잖아요.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은 농업이에요. 제가 구더기 이러니까 자꾸 더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구더기가 굉장히 활용도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깨끗한 벌레고 구더기 길러가지고 이제 닭을 주면 굉장히 좋죠. 닭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고기 양식하면 물고기 줘도 되고 효율이 많아요. 그리고 블랙 솔저 플라이만 좋은 게 아니고 또 블랙 솔저 플라이 하기 위해서 또 시설을 만들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또 그거 기르기 위한 노하우와 그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시작하시려면 일반 그 지파리도 구더기 둘러다가 만들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효율성이 많고요. 이런 거 보시면 로드킬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시체가 있길래 가져왔는데 자원의 효율성 측면을 얘기 드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퇴비더미에 넣는다 그러면 이 고기 이 덩어리를 식물한테 주는 거잖아요. 최저 효율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사람이 먹으면 되겠죠. 근데 뭐 로드킬 자체를 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다고 하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고 얘네를 이제 동물한테 먹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닭들이 육식을 또 되게 좋아해요. 닭한테 주거나 아니면 돼지도 육식하거든요. 잡식이라도. 그럼 농장에서 쥐 같은 거 잡으면 닭 주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동물을 먹이잖아요. 그럼 그 동물의 똥이 나오죠. 이제 그걸 구더기를 먹이죠. 구더기의 똥이 나오죠. 그걸 지렁이를 먹이죠. 지렁이의 똥이 나오죠. 그거를 밭에다 놨죠. 이렇게 하면 단계마다 자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제가 소똥에서 발견한 구더기들 분명히 이제 똥을 먹으면서 해피하게 잘 살죠. 이건 지렁이고. 그러니까 요 분은 제가 아주 너무 멋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poultry droppings as poultry food 찾으시면 나와요. 뭘 하느냐? 닭똥을 다 퍼가지고 이따만한 자루에 넣고 닭똥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럼 이제 촉촉하게 젖잖아요. 그럼 닭똥에 파리가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닭똥이 구더기가 막 생겨나죠. 그럼 그 구더기를 닭한테 먹이는 거죠. 그럼 그 구더기를 먹고 닭이 또 똥을 놓으면 그 똥을 또 가져다 또 구더기를 길러서 또 닭을 먹이는 거죠. 그럼 그 구더기를 먹고 닭이 똥을 낳으면 또 그 똥을 가져다 구더기를 해서 또 닭을 먹이는 거죠. 이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 아닌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기 그 유전자 조작한 저렴한 옥수수 사료를 다 갖다 먹이는 것이 너의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전통적 지식 파괴하고 농업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라 이거죠. 이런 게 이제 기르기 쉬운 작물의 대표적인 건데, 돼지 감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 땅의 흙을 보시면 그 거름기가 제로입니다. 제로. 완전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깊은 땅에서 퍼낸 흙이거든요. 연못 만든다고 퍼낸 흙인데 거름기가 제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자라요. 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이 같은 땅에 제가 실험적으로 콩을 심었어요. 대두 콩을 심었는데 대부분 발화 자체가 안 돼요. 발화해도 요만큼 올라오다가 열매 맺어요. 이렇게 꼬투리 해갖고 씨앗 한두 개 맺고 죽어버려요. 그런 땅에 얘는 익히 자라요. 그럼 이런 작물들이 우리가 길러야 될 작물 아닌가요? 왜 기르기 어려운 작물을 기르면서 돈 들여가고 농약 비료 써가면서 길러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 돼지 감자를 그늘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요. 그늘. 그리고 그늘만이 아니라 블랙베리 한가운데 심었거든요. 우리 전부 블랙베리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블랙베리를 밀어내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 자꾸 미래를 얘기할 때 그 스마트팜 그러면서 무슨 환경과 격리되어서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온도, 수분, 물 주는 거, 비료 전부 조절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AI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의 농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엘리트들을 위한 농업이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농업이고. 근데 잘 보세요.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환경과 격리돼 있잖아요. 이 대자연 속에서 부는 바람과 내리는 비, 흙 단절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코비드의 아이솔레이션이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농업과 지향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의 그 농업이 전부 아이솔레이션 농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연으로부터 아이솔레이션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는 제가 보기에 어떤 아이솔레이션의 그 극대화 그리고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면 사람도 그렇고 작물도 그렇고 흙도 그렇고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그런 농업은 외로운 농업이고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엘리트들에게는 돈을 벌어주겠죠. 근데 그런 농업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스마트한 게 아니라 친절하고 따뜻한 농업, 자연하고 연결돼 있는 농업. 그래서 제가 제목을 격리에서 연결이라고 뽑았습니다. 연결된 상태로 가자. 이게 100년 전에 쓴 책인데, 미국 농무부 국장이 한국, 중국, 일본을 돌고 그 당시의 농업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책을 씁니다. 우리 조상들의 농업에 대한 책을 써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에 이런 농업이 있는데 우리 인류가 서양은 우리 과학을 가르쳐주고 동양은 그들의 또 이런 전통 지식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교류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냐라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그 책의 서문에 쓰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 저 일제 합병되고 제국주의 시대 오고 전쟁 나고 난리가 나죠.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무참하게 짓밟히죠. 그러고 동양, 중국, 한국 전부 제국주의 아래 들어가 버리죠. 무슨 전통 지식을 우리한테 와서 배워요. 우리 전통 지식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왜냐? 아, 그 전통 지식은 돈이 안 되거든요. 엘리트들에게. 자,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가서 봤더니 12명이 되는 가족이 낙이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낙이와 소는 그 전부 노동,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일소였다고 해요. 그리고 돼지 2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 땅의 크기는 2.5에이커입니다. 12명이 동물들을 이렇게 먹이면서 2.5에이커에서 살아요. 그러고 그분이 통계를 이렇게 뽑아요. 그러더니 여기서는 10에이커 땅에서 사람이 60명이 먹고 살고 있고 낙이 6마리, 돼지 6마리를 기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에이커면은 우리 여기 메플리츠나 써리 가면 농장들 대개 한 5에이커 하잖아요. 5에이커에서 30명이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산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보다 스마트한 팜이 어딨냐? 이거보다 생산성이 높고 지속 가능하고 흙을 수탈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록 계속 흙은 비옥해지고 식물과 동물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는 동물이 먹고 동물의 배설물은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완벽한 양분의 순환을 이루고 있고 동식물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농업보다 뭘 더 스마트하게 바라냐 이거죠. 근데 이거 다 파괴했죠. 우리가 이런 거 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무시하고 그분들은 평생 해온 게 농사인데 이제 우리가 뭘 안겨드렸죠? 자괴감과 수치를 안겨드리죠. 아 그렇게 무슨 서양에서 온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 자괴감을 안겨드리죠. 그러고 그분들은 이제 너희들은 제발 농사 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갑자기 태극권하는 사진 왜 넣었냐면은 그 산에서 태극권하는 걸 찍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위기의 시기일수록 식량도 물론이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꾸 이제 약에 의존하고 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가지 말고 자꾸 그거로부터 자립이 돼서 농업도 자립이 돼야 되듯이 자기 건강도 자립이 돼야 돼. 스스로가 건강을 만들고 지켜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궁극적으로 농업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농업 기술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과 삶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 문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격리로 상징되는 이 시대에 뭐 질병 감염을 방지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죠. 뭐 마스크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건 다 하시는데 격리로 상징되는 이 시대에 연결의 중요성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었던 농업을 자연과 다시 연결시키고 숲으로부터 격리되었던 밭을 다시 숲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우리 농업이 전부 다 이 동물 식물들을 자연의 순환에서 분리해버린단 말이에요. 동물 식물 따로 키우고 분뇨를 배설물을 순환 안 시키고 전부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격리된 농업 방식들을 다시 자연의 순환에 연결시키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3가지 연결이 있습니다. 3가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었죠. 자연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그 구조에서
자연과 연결되고 다시 자연 속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그런 상태로 가자는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격리,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된 게 아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에 사람과 사람은 항상 서로 단절돼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외로웠고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서로 이웃도 잘 모르고 지내는 상태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복원시키는 것이 코비드 시대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격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결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격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의 어떤 본성이나 양심이나 그 자연스러운 마음으로부터 격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에고, 그 욕심, 탐욕이나 분노 이런 걸로 그냥 질주해버리는 상태의 삶, 그 돌아와서 자기의 본성과 격리될 것이 아니라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기봉 회장님도 굉장히 존경하시던데, 물론 저도 존경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농 작초, 중농 작곡, 상농 작토, 성농 작인. 가장 수준이 낮은 농부는 풀을 기른다. 풀이라는 게 그 잡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농 작곡, 중간 수준의 농부는 곡식을 기른다. 옛날에는 쌀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 채소보다는 당연히 쌀이 최고죠. 그러니까 그 쌀 아니면 보리나 이런 곡식을 길러내는 그 농부가 중간 수준이 된다. 상농 작토, 그보다 이제 수준이 진짜 높은 농부는 흙을 기른다. 이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 정약용 선생님 시대에 벌써 농업의 본질은 흙을 길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미 그 당시 농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농업은 흙을 기르는 게 아니라 흙을 파괴하고 흙에다가 화학 비료 넣으면 되는 농업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농업의 기술적 측면이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히죠. 이제 농업의 트랜스포메이션, 농업의 변모, 새로운 농업이 나옵니다. 성농작인, 성인의 경지에 간 최고의 진정한 그 농부는 사람을 기른다. 돼 있죠. 사람을 기른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정서를 순화한다거나 인격을 도야한다거나 좋은 사람을 만든다, 다 포함되는 의미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이게 인간 사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길러내는 것이 농업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를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농업은 사람을 기른다. 위대한 농업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5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예. 사진을 찍을 테니까 다 비디오를 켜시고 좀 들어오실래요? 비디오 켜고. 비디오를 킵시다. 비디오 켜시고요. 로너스. Yes. 자, 그러면 비디오 켜세요. 밑에 분들도. 제가 일주일 전에 면도를 했는데 별 코멘트가 없으시네, 아무도. 못 줘요. 들어오세요. 3분 아직 안 들어오셨네.
아니면 저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코멘트 아니면 뭐 5번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제 농장에 와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 사실 질문 있어요. 호미 여사. 세 분은 아직 켜놓고 안 듣고 계신가 보네. 자, 들어오시고요. 누구 골프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서기님이 쓰신 다른 분들과 같이 쓰신 그 책의 팬이기도 하고 덕분에 이제 자연 농업하고 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서기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수강생들한테 바라는 점이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고 수강생들은 어떠한 예. 액션을 했으면 좋겠다나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나 아니면 항상 이런 강의를 들으면 수강생들의 좀 고민 같은 거는 이제 그럼 where do I begin이거든요 항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할 때 제 바라는 건 제 심정은 그냥 하나예요. 들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네. 사람들이요 듣는다고 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변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은 더 없고요.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일이고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아마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 하는 분들 정도만 하면 대단하신 거고 나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어떻게든 좀 환경을 어떻게 살리고 연결을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자연과 연결하고 공동체와 연결하고 자신을 이제 성찰하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고요. 더 나가서 또 어떻게 하면 내 여건에서 식량 생산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거까지 생각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모든 분들은 자기 여건이 있고 거기 맞춰서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거고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저도 질문 있어요. 예, 예. 네, 흙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제 풀을 깎아서 덮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두칩 같은 거 덮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덮으면 안 되는 뭐 우두칩이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포이즌이 나오는 거? 그게 타감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서로 식물 간에 영향을 줘가지고 장부를 못 기르게 하거나 어떤 식물을 억제하거나 예를 들어 호두나무 밑에는 다른 풀이 안 자라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발효가 되면 다 사라져요. 퇴비가 되고 분해가 되면 모든 독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드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타감 효과가 있는 우드칩들은 안 좋겠죠. 호두나무 같은 경우 그렇고 그리고 세다나무 있죠. 세다나무도 항균성 성질을 갖고 있어요. 세다나무가 밖에 놔둬도 안 상하잖아요. 그게 곰팡이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흙에 들어가면 흙 속 미생물들을 저해하겠죠.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분해되면 상관이 없다는 거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아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말씀드렸는데 흙에다가 나무 우드칩을 넣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효율적 활용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 우드칩은 버섯한테 주고 버섯이 나무를 먹고 남은 찌꺼기를 흙에다 주고 버섯에 재배하고 남은 톱밥이 기가 막힌 거름이거든요. 흙에다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예. 그다음에 보통 보면은 강우병이 생기잖아요. 예. 그 강우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광우병만이 아니고 뭐 요새는 뭐 사람이 미쳤는데 어떻게 소가 안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때문에 온갖 병이 생긴다라고
하고 거시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충분한 것 같고요. 정말 온갖 있지도 않았던 이상한 병들이 사람, 동물, 식물, 흙 다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요 원인이 요게 그걸 일으키고 요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원주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요 나무에 곰팡이병 생겼네? 요 곰팡이병 죽일 수 있는 기막힌 농약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죽이자. 요게 접근법인데 저는 그 접근법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 나무에 이런 곰팡이병 생겼네? 그럼 이 나무가 자라는 전체적 거시적 환경이 어떻지? 우리가 토양과 물과 공기를 너무 오염시키고 있구나. 이거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예. 소에다가 동물성을 먹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소를 빨리 살찌우려고 단백질 높은 살을 먹인다고 죽은 소를 뭐 갈아서 먹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직접 원인인 게 맞냐?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옛날에 미국에서 터진 그 스타링크 사건 아시죠? 무슨요? 스타링크 사건. 아니요. 유전자 조작으로 사용한 옥수수 뭐 이런 걸 식용으로 판매한 사건. 그래서 예. 그 유전자 GMO 사용한 농산물을 먹은 뭐 소들이 이제 강우병의 원인도 된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유전자 조작 옥수수 제가 장담하건데 여기 계신 분 100% 다 드셨어요.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드셨으면 그걸 먹은 동물을 반드시 먹었을 거예요. 아주 많이 드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청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와 있고요. 유기농업 해도 전부 농약하고 독극물이 환경에서 스며들어 와서 들어와. 유기농업 해도 유전자 조작된 종자들이 와가지고 수분되면서 다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사건들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또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했는데 오묘한 어떤 철학 같은 게 같이 함유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래산업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을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이게 좋은 저한테는 기회가 됐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하게 되면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뭐 1에이커든 뭐 2에이커든 뭐 5에이커든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농업을 지향하는 분들의 모임 같은 거 순수하게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바쁘신 분들이 농업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했던 뭐 저기 천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농업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옛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미래 첨단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 자체가 자연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심각하게 뭐 땅을 갈고 뭐 이러한 농업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는 뭐 예를 들면 퍼먼테이션이라든지 뭐 발효식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인 것에 서서히 접하면서 농업이라는 것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어저께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콤부차를 저기 발효하는 그 티를 그게 fermented tea인가요? 예. 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how the benefit이라든지가 있는지, 그리고 fermentation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발효식품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런 동아리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발효는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발효는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야생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이쁘게 해서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만들어요. 그래서 김치도 제가 만드는데 전통적인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하긴 해요. 그래서 맛이 좀 야생적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데 발효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효는 그 식품의 저장성과 영양성을 높이는데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건강성, 그 유익균들을 막 배양해서 사람들이 먹으니까 아주 좋은데 농업에도 아주 중요하고 농업의 각종 자재들을 다 발효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효 자체가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도 뭐 자취생들은 다 사 먹는데 그 되게 쉽거든요. 그냥 야채 썰어서 소금 넣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렵게 막 설명해가지고 뭐를 얼마 넣어서 뭘 갈아서 뭘 썰어 이게 제가 레시피 보고 따라하다가 신경질 나서 안 하고 제가 김치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사워크라우트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봤더니 양배추 썰어가지고 잘게 썰어가지고 소금 넣고 꽉꽉 누르고 끝나더라고요. 사실 사워크라우트가 김치랑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게 저는 이제 맛있게 만드는 거는 강의 못하고 대충 만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걸 할 줄 알면 정말 실용적이야. 정말 도움되고 저는 어딜 가나 지금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주 외롭게 자취를 하고 있는데 뭐 별의별 식품, 뭐 농산물, 야채, 뭐 고기 다 들어와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다 발효시켜가지고 처리해버리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가 있고 제가 버리는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낭비되는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 기술들을 알아야 그 생활이 편하고 실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학생들 이거 알면 평생을 두고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근데 다 그냥 김치는 사다 먹고 뭐 이제 밥까지 햇반 사다 먹으면 다 하는데 또 돌아가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돈벌이가 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다 사 먹으라고 발효시킨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기술 어렵게 만들고 기술 쉽게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충 만들어서 맛은 그냥 대충 그런 거 야생적인 그런 건 저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발효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 페이스북에서 해요. 그중에 그룹이 있으니까. 예. 그럼 저도 조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콤부차의 그 베네핏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콤부차가 그 초산균하고 이스트가 많아요. 그게 다 유익균이고 걔네들이 합성을 해내는 여러 가지 대사물들, 영양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식초랑 비슷한 영양들도 있고 발효 음료 맛있어요. 그리고 자, 그 두 분 나가셨는데 들어오시고요. 빨리 사진 찍고 끝내게요. 노토스는 땅을 제공하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영수 위원님하고 저 우혜경 위원님 들어오시죠. 왜 나가셨네? 박태정 위원님의 얼굴이 안 보여. 우 선생님 왜 안 들어오세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졸업사진이야 이제. 졸업사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콤부차 후속 필요하시면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저도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충 하는 사람이고 진짜 전문가는 우 선생님이죠. 이런 분이 가르치죠. 그럼 이런 것도 사서 먹으면 안 될까요? 왜냐면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저는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